자, 좋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5장 인적 자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인적 자본을 배워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인간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계량화해서 수치로 우리가 표현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든지 또는 문항 반응 이론을 이용해서 나의 인적 자본을 분석해내는 수치로 분석해내는 뭐 연구 방법론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을 분석해낸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미래까지 다 100% 예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는 인적 자본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는 바로 물적 자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 여기 봅시다. 자 어떠한 양이라고 해봅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적 자본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경쟁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요만큼 극간을 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줄어든 만큼을 이렇게 인적 자원으로 충분히 보완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요만큼 이제 보충하면 평균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인적 자본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인적 자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 능률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개념부터 보죠. 자, 인적 자본은 교육 훈련을 통해서 인간의 몸속에 축적되어진 지식, 기술, 창의력 등이 마치 기계가 가진 생산력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 여기 보면 생산력이지요. 자, 물적 자본인 기계가 가진 생산력에 비추어 인간의 몸에 갖추어진 생산력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것이 뭐라고요? 인적 자본이라고요. 그럼 인적 자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에 뭐라는 겁니까? 자, 이만큼의 뭐가 되는 거죠? 인적 자본은 요만큼의 생산력, 요만큼에서 요만큼 시간이 갈수록 늘어난다. 생산력이라는 거죠. 생산력. 그죠? 자, 그렇다면 인적 자본이란 무엇인가? 인적 자본의 그죠? 개념이죠. 개념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타가 있네요. 자, 개념을 이용하여 자, 교육 훈련과 소득 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논리체계다. 이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교육 훈련과 소득. 이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왜 배워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아니, 배우면 그만큼 잘 살잖아요. 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 훈련과 소득 간의 관계를 밝혀보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치운 다음에.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죠. 물적 자원이 천연 자원이 없는 한국에서 오로지 인간만이 국가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자원이다. 그런 겁니다. 자, 교육 훈련을 받은 인간의 몸속에 지식, 기술, 창의력 등과 같은 인적 자본이 축적이 되고 이러한 인적 자본이 가져다 주는 생산성의 증가 때문에 기업가는 높은 임금을 지불하게 돼요. 결국 교육훈련 투자 비용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논리적 구상을 전개하는 일종의 학설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에서 인적 자본으로 두 가지 중요한 믿음을 신봉하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 교육이 인간에게 지식, 기술, 창의력 등과 같은 생산적 능력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인간의 몸속에 축적된 이러한 생산력이 노동시장에서 합리적으로 보상받는다는 것이다. 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그렇죠? 결국에 교육을 하게 되면
능력 배양으로 생산력을 갖추게 되고 이 생산력이 노동시장에서 돈으로, 일단 합리적이라는 것은 달리 말해서 돈이라는 뜻입니다. 돈으로 보상받는다라는 뜻이죠. 인적 자본이 얼마나 현실 문제를 잘 설명하는가는 이 두 가지 현상이 잘 들어맞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다. 인적 자본 이론이 생산성 증가의 원천을 교육 훈련에 두고 있다는 점은 교육학자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을 하면 결국에 노동시장, 즉 직업을 잡고 난 이후에 돈을 많이 벌게 된다. 또한 인적 자본 이론은 생산성만큼 임금을 받는다는 믿음 하에 출발한 점을 볼 때 주류인 신고전학파 경제학들이 한계의 생산 이론과 잘 부합되어 더욱 호소력을 갖는다라는 뜻인데요. 신고전학파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노동과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시장 내에서 잘 운영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 내에서 그죠? 능력이 높은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받는 거고, 그죠? 인적 자본이 높은 사람은 돈이 더 많이 받는 거고, 자, 노동 생산성이 낮은 사람, 다시 말하자면 능력이 인적 자본이 낮은 사람은 돈을 덜 받는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인적 자본을 한번 계산을 해 보셔야 되는 건데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 내용과 비슷한 강의를 제가 다른 데서 좀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강의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나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그 동영상 속에 과제가 있어요. 미리 말씀해 드리면 여러분의 인적 자본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건데 쉬워요. 이때까지 여러분들 직장을 잡기 전까지 쓴 돈, 이게 비용이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벌어들일 수입이 되는 거예요. 연봉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것들을 예측해가지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를 써서 얼마를 벌게 될지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보통 교사는 7배가 나옵니다. 7배. 다시 말하자면 내가 100만 원을 쓰면 교사가 되었을 때는 700만 원을 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때에 따라서는 9배도 될 수 있고요. 한번 여러분들의 그죠? 그러니까 수익률로 말하면 700% 내지 900%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동영상을 보시고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적 자본 개발론 4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인적 자원과 인적 자본에 대한 개념을 나눠봤습니다. 인적 자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체로서 어떤 사람들이 얻게 되는 능력, 기술, 기능 이런 것들을 총칭한다고 했을 겁니다. 이에 반해서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말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계량화시켜서 수치화로 나타내어진 척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러한 과연 척도로 나타나야지 인적 자본을 계산해 낼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자, 그 사람의 능력을 계산해 분명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낮다, 좋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비교급을 쓸 수 있는 것이죠.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더 계량화하여 나타날 수 있는지를 다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인적 자본을 추정하기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하고 다뤄야 될 학습의 목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인적 자본 추계와 현황 등을 파악해 보는 거죠. 제가 강의
그 서론에서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교육으로 세워진 나라라 해도 뭐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그러한 국가 경쟁력의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요? 인적 자본이요. 무엇이요? 인적 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요. 실제로 그런지를 여러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적 자본 추정의 필요성, 계산 방법 등을 이해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설정해보죠. 자, 인적 자본이 아까 계량적으로 우리가 측정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계산해낼 수 있을지가 또 관건인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투입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체계에 어떤 체계가 있을 때 투입이 됐을 때 산출이 나오죠. 물론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바로 이 산출이 더 높을 때 우리는 효과적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적 자본의 추정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바로 효과성, 즉 교육의 효과성을 따져볼 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뤄야 될 학습 목표는 자신의 교육 수익률 추정 방법을 이해한다입니다. 자, 우리가 교육의 효과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그죠? 교육의 효과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한다고 했습니다. 인적 자본을 추정한다 했었죠. 다시요. 교육의 효과성 혹은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뭘 한다고 했습니까? 인적 자본 추정을 할 필요성을 갖더라라는 말이죠. 자, 이것이요, 여러분들 좀 더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이 효과적이냐 그렇지 않냐를 교육 경제학적 관점으로 투입 대비 비용으로 투입의 비용 대비 자 얻게 되는 산출로 이렇게 수익률을 분석해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계산 방법 하에서 여러분들도 과연 잘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도 지금 저한테 수업을 듣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썼던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향후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마쳤을 때 얻게 되어진 효과와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적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용이 적다. 이 말은 달리 말해서 그 결과가 클 때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잘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 자신을 대상으로 한 교육 수익률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적 자본 수익률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인적 자본 추계 및 현황 등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있는 자료를 봅시다. 자, 이 자료는 출처를 밝혀드릴게요. 자, KDI에서 이주호 선생님께서 만드셨는데요.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다른 것들보다도요. 자, 학생 1인당 교육 투자 규모에 대해서 봅시다. 그러니까 학생 1인당 우리가 얼마만큼의 교육비를 우리나라는 지출하고 있느냐, 투입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그래프죠. 보시면 1965년도부터 그죠? 2010년도를 넘어서 대략 2015년도까지를 분석을 해내고 있는데요.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정부 교육 예산부터 보겠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죠. 물론 IMF 때는 약간 줄어들었지만 그 이후로는 교육비가 더 투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여러분 보시면 이때는 그 전 세계 금융 위기 때 살짝 꺾어진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때를 제외하면 교육비는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지출이 많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가계 부담금, 이제 민간이죠. 가계 부담금 및 수업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떻습니까? 쭉 늘어나고 있죠. 더 재밌는 사실은 세계 IMF라든지 세계 금융 위기 때도 가계에 민간이 지출했던 교육비는 더 늘어나고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그죠? 자, 또 다른 걸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학 등록금은 어떠냐라고 보죠. 대학 등록금은 들쑥날쑥 하다가 결국에는 1990년대 이후로 쭉 증가하죠. 물론 이 부분에서는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대학 등록금이 줄어들었던 것은 반값 등록금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보시면 무방할 듯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초중고 수업료는 어떠냐라고 봅시다. 초중고 수업료는 이렇게 큰 차이가 없이 균등하죠. 자, 이를 보고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더라?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교육비가 늘어나고 있더라. 그런데 그 중에서 초중등 교육비보다는 대학 중초, 초중고등학교, 대학 비용보다는 대학교의 비용들이 더 많이 발생되었더라. 이 부분 중요한 사실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웁시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줄여 말하자면 교육의 양적 팽창은 정부 교육 예산 증대와 더불어 등록금과 사교육 등 민간 지출 부분의 급속한 증대를 동반하였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죠? 1인당 여러분도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도 얼마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출하는 교육비 우선은 등록금 있겠죠. 그죠? 또는 여러분들 학교만 다녀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뭐 어학 공부도 해야 되고 컴퓨터 공부도 해야 되고요. 정보통신 공부도 해야 되고 보충적으로 학원도 다녀야 됩니다. 그죠? 교통비도 들어가실 거고요. 교재도 사봐야 될 것입니다. 교재비도 들어가죠.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기 위해 들어간 돈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비용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져 왔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교육비에 비해서 우리들은 과연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는가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자, 우선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요, 양적으로 1960년대부터 교육비 지출이 증대하였다. 이때 이 교육비 지출이라는 것은 그죠? 정부 플러스 민간 부분에서의 그 지출의 증대를 이뤄왔다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비가 지출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기계가 아니걸랑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을 투자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결과가 1 단위라고 확실하게 정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1보다 클 수도 있고요. 1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대략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을 들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단위를 1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즉 제가 강의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받아들였다면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이 안다고 하면 1단위를 얻어간 것이죠. 하지만 제가 강의를 했다고 해서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죠?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자, 투입하는 양에 따라서 산출의 양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육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수업에서 강의자의 지식이 전체, 그죠? 자, 100%라고 합니다. 100% 모든 학생에게 전달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라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죠? 교육 비효율성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달리 말해서 뭐라고 하냐면 양적 확대 이외에, 그죠? 자, 이외에도 질적 심화가 필요하다라는 말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교육 현상을 분석을 해보면 이 질적 심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그래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논문은 우선 보여드리죠. 그죠? 자, Education and Development의 에세이인데요. 자, 한우색이라는 아주 대단한 교수님께서 이걸 쓰셨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Knowledge Capital Growth and the East Asian Miracle이라는 말입니다. 즉, 지식적인 자본, 지식 자본과 그리고 이때의 성장. 이때의 성장이라는 것은 당연히 말하면 우리가 국가 성장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흔히 말하자면 GDP, GNP 같은 걸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동아시아의 기적들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에 여러분들 결론부터 보이고 있네요. 자, access to schools achievers only so much if the quality is poor. 만약에 질적인 나쁜 그만큼 학교 성취의 접근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 번 더 이 표를 봅시다. A표를 봅시다. 자, 여기에서는 자, 세로촉이 그로스 레이트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로스 레이트라는 것은 뭐 성장률이 되겠죠. 반면에 자, years of schooling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교육 연한이에요. 교육 연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죠? 알아두시겠는데요. 자, 교육 연한이라는 것은 양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테스트 스코어, 시험 점수라고 한번 말했을 때는 이것은 질이라는 때는 질로 보시면 됩니다. 질의 척도로. 자, 그러면 양적인 척도로서 교육 연합, 즉 학교를 얼마만큼 다녔는가에 따른 이 국가 간의 경제 성장을 보겠습니다. 물론 동남아시아 위주로 봐야 되겠죠. 아니, 여기 보시면 이스트 아시안 국가별로 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의 국가들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국가들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죠? 자, 이 멕시코,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이 부분은 어디입니까? 중남미 국가라고 할 수 있죠? 온두라스라든지 이 중남미 국가에 비해서 동아시아라고 합시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좀 더 영향력이 뭐죠? 교육연한이라 했었죠? 좀 더 어떻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좀 더 위에 있더라란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있네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을 나타내느냐?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교육연한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오래 교육을 받을수록 경제 성장이 잘 되느냐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동아시아는 그렇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교육연한이 많아질수록 경제 성장이 되고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국가를 봅시다. 필리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양이라는 것이 필리핀이라든지 필리핀과 같이 자, 다시 봅시다. 필리핀과 같은 곳에 있는
즉 교육을 같이 받았던 포르투갈이나 에콰도르라든지 필리핀은, 그죠? 자, 같이 여기에 받았어요. 이렇게 한 6.5년 정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 정도 받았는데, 아니죠. 6년이라고 하면 6.5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되겠네요. 그랬을 때 경제 성장률이 3이라는 것이죠. 그죠? 3이 나와야 되는데 파나마는 2.5가 나오고, 뭐 예를 들자면 파라과이는 1.7에 나오고, 에콰도르는 1.5에 나오고, 필리핀은 1에 가깝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지요? 교육연한이, 그죠? 교육연한이 충분하게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는, 그렇죠. 어느 정도는 뭐 나타내 준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명확하게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내지는 못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렇다면 양적인 것들이, 그죠? 양적인 것들이 잘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다시 봅시다. 이 교육연한 양적인 것이 뭐죠? 잘 드러내지, 경제 성장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질적인 것은 어떻게 될까요? 질적인 거 한번 봅시다. 자, 질적인 거 보겠습니다. 자, 이게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경제 성장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가로축은 뭡니까? 시험 점수죠. 시험 점수가 0에서 이제 3점까지 분포가 되어 있고, 자, 경제 성장률은 0에서 6, 역시 똑같이 되어 있죠. 여기와 같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비례식으로 1대1 비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자, 우리나라는 어디 있는지 우선 찾아봅시다. 우리나라는 한 여쯤에 있네요. 그죠? 자, 필리핀 여쯤에 있어요. 자,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요렇다는 것이요. 이렇게. 그죠? 자, 다시요. 잠시만요. 자, 우리나라는 교육연한이 어떻습니까? 그죠? 시험 점수가 어떻죠? 한 2.7점 나오더라. 그런데 5년 정도 되더라. 경제성. 시험 점수가 2.7이면 이 정도 경제성장을 하더라. 타이완은 시험 점수가 1인데 대략 이 정도의 경제성장을 하더라. 다시 말레이시아는 이 정도의 점수를 얻었는데 어떻더라? 그렇죠. 경제 성장률이 3.8에 가깝더라 라는 말입니다. 자, 반면에 여기 있는 국가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중남미 국가라고 했었죠. 이 국가들은 시험 점수가 낮은 데 비해서 경제 성장률도 낮더라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거와 A와 B의 차이점은 뭡니까? A와 B는요, 중남미 국가들이 이 비례식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에 분포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A에서는 경제성장률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학교 연한이 경제 성장률을 충분하게 반영시켜 주지 못하더라 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이 비례식을 중심으로 여기는 없잖아요. 중남미 국가들이. 그죠? 분명히 이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페루라든지 뭐 엘살바도르, 가테말라 이런 국가들은 분명히, 그죠? 자, 분명히 경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을 반영시켜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험 점수는 이러한 것들을 잘 반영시켜 준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 말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시험 점수가
시험 점수가 좀 더 경제 성장률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라는 말로 풀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죠? 분포상으로 보면 뭐 중남 인구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이분의 차이가 있지요. 그죠? 자, 그래서 시험 점수는 경제 성장을 잘 드러낸다. 자, 여기서 일반화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화를 해보죠. 그러면 자, 우리가 교육 연합만을 늘린다라고 했을 때, 즉 교육의 양적인 확대가 굳이 경제 성장과 일치되는 걸 보이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경제 성장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독립변이는 바로 시험 점수라는 것입니다. 질적 변화. 여기서 알 수 있듯이요. 그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교육은 어떻게 되는 건가? 교육은 양적 확대 다음에 질적 심화가 필요하다라는 말로써 축약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야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좋아요. 이쯤에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략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인적 자본 추계 및 현황 등을 파악해 봤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육의 질적 심화가 필요하더라라는 뜻이 되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을 봤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학번이 빠른 학생들은 그죠? 60만 명 내지 65만 명 정도로 수능을 봤을 겁니다. 물론 재수생들이 10만 명을 빼더라도 우리가 55만에서 대략 55만 명 이쪽 저쪽으로 수능을 그죠? 고3 재학생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40만 명이 안 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구가 줄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우리가 이걸 좀 정리해 봅시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요. 그죠? 고3 학생이요. 학생 수가 대략입니다. 90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죠? 2000년대에 들어서는요. 고3 학생 수가 80만 명으로 합시다. 80만 명으로요. 70만 명에 가까웠어요. 그죠? 자, 이것이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고3 학생 수가 점차 줄어서 60만 명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2020년대 고3 학생 수가 대략 45만 명에 줄어듭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반으로 줄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줄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그렇다면 2020년대 20년의 그죠? 2019년 출생률은 그죠? 40만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40만이 채 안 돼요, 여러분들. 그죠? 자, 한번 찾아보죠. 출생률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자료를. 자, 인구 성장률입니다. 총 인구가 어떻게 되죠? 완만하게 올라가서 2017년, 한 2028년 기점으로 해서 쭉 이렇게 유지되다가 다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960년대부터 통계가 나왔던 1960년대부터 해서 2028년도에 쭉 유지를 하다가 자, 2040년대부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 말은 무엇일까요? 절대적인 인구가 그것만큼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이죠. 실제로 인구 성장률이 이렇게 쭉쭉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기도 보세요. 학령 인구 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019년대 출생률은 자, 이거 고민해 볼 필요도 없죠? 0.5에 가까웠습니다. 그죠? 자, 0.5에 가깝다. 그건 말은, 그죠? 지금 2019년대 출생률이 0.5에 가까우면 이제 두 사람이, 그죠? 결혼했으면 한 사람은 나와야 되는데 한 사람도 안 나온다는 것이죠. 야, 이거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즉, 이러한 사람이 귀중한 시대에, 그죠? 사람이 시대에 교육의 질이 좀 더 강조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적은 사람으로 뭡니까?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죠. 좋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뭘 알아봤습니까? 우리나라의 인적 자본 추계 현황 등을 파악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적 자본 추정의 필요성 및 계산 등의 이해를 해봅시다. 제가 자 사이트를 지우고요. 자 K-모크 수업에서 이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죠? 자, 인적 자본에 대한 우리의 투자, 교육과 훈련이란 측면인데요. 그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의 이익의 흐름을 목적으로 초기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다. 노동 공급은 현재의 임금 및 작업 조건만이 결정 요인은 아니더라. 즉, 투자 행위도 중요한 변수이다. 따라서 동태적인 노동 공급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다시 말하자면 돈만 열심히 주는 것이 아니라, 그죠? 돈만 열심히 주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뭐도 필요하더라? 그렇죠. 교육도 필요하더라라는 말입니다. 돈을 줘서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개발시켜줘야 되더라.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어떻게 보면 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효율성을, 노동 효율성을 높여주는 역할에 일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인적 자원 개발론의 수업을 듣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자, 노동자의 투자 행위는 뭐가 있느냐?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 훈련, 그리고 이주 이민. 그죠? 좋은 사람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나쁜,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로운 직업의 탐색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자, 이것은 미래의 소득진대에 대한 기대로 인하여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봅시다. 사회의 총부는, 총체적인 부는 바로 인적 자본과 비인적 자본의 조합으로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북미의 1인당 총부는, 토탈 웨스는 1994년도에 32만 6천 불이었던 반면 이 중 76%가 인적 자본의 형태로 머물러 있더라라는 뜻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애플사 있죠? 여기서는 제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다 시스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죠?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인적 자본이 그것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 일반적으로 인적 자원은 처음에 타인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풀타임의 교육을 받고 있다.
세 번째는 현장 실무 훈련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자, 다시 봅시다. 인적 자본의 형성이라는 건 단계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인에 의한 단계. 여기서는 대부분 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죠, 어머니. 그죠? 혹은 가족. 자, 타인에서부터 또 누구한테 이끌어진다고요? 그죠? 풀타임 교육. 우리가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보죠. 쉽게 말하자면 초, 중, 고 등학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현장 실무 훈련. 그죠? 현장 실무 훈련. 그래요. 이렇게 인적 자본이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아마 이 부분에서 포커스를 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저는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요쯤에 좀 더 이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교육과 훈련을 뭐 기획하는 입장에서 보면 풀타임 교육이라든지 현장 실무 교육 훈련을 하는 사람들과 일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적 자본 투자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형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나의 인적 자본, 사회의 인적 자본의 총량을 우리가 계산해내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우리가 인적 자본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인적 자본 투자의 기대이익, returns인데요. 높은 소득, 두 번째는 직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 세 번째는 비시장적 행위에서의 높은 만족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활 및 소비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확대되며 생활 및 소비 영역이 확대되고 총 효용이 증가된다라는 뜻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대이익이라는 것은 나는 높은 소득을 얻게 될 거야. 나는 직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을 거야. 또는 뭡니까? 나 말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의 총 효용이 증가하는 것. 그죠? 자, 사회 총 효용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 동남아 이렇게 말하면 조금 비유가 쉬울지 모르겠는데요. 자, 어떤 사회는 굉장히 더럽고 그죠? 사회의 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높을까요? 낮을까요?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죠. 또 다른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요. 예를 들면 실직을 했을 때 또 다른 구직 활동에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구직 활동비를 지원해 준다라고 합시다. 사회 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범죄율이 낮아요. 이런 사회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회보다도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겠죠? 따라서 인적 자본 투자는 이렇게 사회 전체의 만족도도 높아지더라. 총 효용이 증가했다라고 우리는 쉽게 풀어 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일종의 말하자면 이건 결과예요, 결과. 그죠? 자, 이것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대 이익이라고 다시 말하자면 결과예요, 결과. 아웃이죠, 아웃. 그죠? 아웃입니다. 반면에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이라는 것은 자, 이걸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뭡니까? 들어가는 돈이라고 할 수 있죠. 인적 자본 투자에서의 비용이라는 것은 직접 비용과 기회비용과 심리적 손실이 있습니다. 직접 비용이라는 것은 등록금, 책값, 이사비용, 여행비 등이 있고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투자기간에 상실된 소득을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기본적인 모형에서의 투자 수익률은 바로 이거 대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해봅시다. 어느 게 더 커야 될까요? 당연히 기대되는 이익이 더 커야지만 우리는 수익이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정교하게
모형을 만든 것이 첫 번째가 현재 가치 개념과 두 번째가 그죠? 자, 투자 결정의 모형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부 수익률법인데요. 그죠? 자, 이것들은 여러분들이랑 좀 더 다른 교재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논문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김영준 선생님들이 쓰신 인적 자본 추정 방안에 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여기서는 비용 접근과 평생소득 접근법 이게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자, 좋은 말들이 쭉쭉쭉 써 있겠죠. 선행연구도 이렇게 다 있을 수 있고요. 해봅시다. 그렇다면 현재가치법이 무엇이냐? 그죠? 자, 이 부분부터 우리가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인적 자본을 추정하는 방법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략 1960년대부터 발전되었는데요. 그죠? 자, 그 내용들은 좀 이따 한번 보시고요. 자, 비용 접근법이 있습니다. 비용 접근법은 인적 자본의 축적을 위한 소요된 비용을 기초로 인적 자본의 양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라는 뜻이죠. 통상 연구재고법 Perpetual Inventory Method의 방법이나을 통해 구해지는데 현재 국민계정체계에서 각종 유무형의 자산을 추정하는 데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구체적인 이러한 시까지는 알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죠? 자, 왜 그러냐면 나의 현재 상태만을 대략적으로 알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걸 굳이 분석해야 될 필요까지는 그건 교육 경제학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봅시다. 비용 접근법에서 다루고자 하는 분야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학교 교육 및 직업훈련 관련 지출액이라든지 학교 교육 및 직업훈련을 위한 기회비용이라든지요. 또는 다양한 형태의 인적 자본에 대한 감가상각률, 초기 인적 자본량, 가격 또는 양적 지수 이런 것들을 비용 접근법에서 다루고 있는데 추정 방법은 대략 이런 식으로 하더라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그렇다면 평생소득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접근법이라는 것은 국민계정인데요. 여러분 국민계정이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즉, 자, 우리가 예산 항목을 그죠? 다른 나라들과 조금 비교하기 위해서 계정 항목을 조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 계정 항목을 비용으로 해서 추정하는 방법이에요. 어렵죠? 자, 그 다음에 평생소득법입니다. 평생소득법은요, 이와 같은 분들이 하셨는데요. 평생소득 접근법은 미래 소득 흐름에 대한 현재 가치의 합으로 인적 자본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라는 뜻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개인의 그 인적 자본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대중적으로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즉, 자, 비용 접근법이 투입에 초점 맞춘 것과 대조적으로 평생 접근법은 산출에 기반을 두고 인적 자본을 측정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시 우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인적 자본 계산에는 그죠? 두 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는 투입 위주의 계산법이 있고 또 다른 산출 위주의 계산법이 있는데 투입 위주의 계산법을 우리가 뭐라 하더라? 비용 접근법이라고 하더라. 산출 위주의 계산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더라? 보시는 바와 같이 평생소득 접근법이라고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답안 측정의 대상은 인적 자본 결과물적 인적 자본을 소유자의 사적으로 취득한 금전적 혜택에 국한한다 라는 말이 되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얻게 되는 것들이 아까 방금 뭐가 있다 했습니까? 우리 이전
아까 방금 봤듯이 나의 금전적인 소득뿐만이 아니라 더 넓게는 심리적 안정, 더 넓게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즉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사회의 총효용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평생소득 접근법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 산출물은 바로 개인의 자본적인 즉 금전적인 산출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라는 말이다. 쉽게 말해서요. 자, 다시요. 여기서 특히 여기서 봅시다. 특히 산출물은 개인의 금전적 산출물을 대상으로 하더라라는 말이야. 특히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뭡니까? 연봉, 연금이라는 것이 되겠죠. 그죠? 좋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다루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자, JF 방법론 그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근데 여러분 여기 봅시다. 중요한 것은 소득 증가율과 할인율이 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는 게 뭐라고요? 할인율로 그죠? 기본 모형에 우리가 다시 봅시다. 기본 모형이 있고요. 기본 모형이 발전을 해서 뭡니까? 그죠? 기본 모형이 발전해서 현재 가치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사용하는 겁니까? 그죠? 할인율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발전을 하면 내부 수익률입니다. 그죠? 내부 수익률. 이건 내부 수익률법인데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 정도까지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기본 모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것이죠. 다시요. 자,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커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1보다도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죠? 교육적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잠깐만요. 자,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계산한 법은 이렇게 쭉쭉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도록 해보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봅시다. 이 그래프를 보면 좀 확대 좀 해볼까요? 자, A와 B의 근로소득 흐름이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이 그래프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 중요합니다. 자, 근로소득 흐름 A와 B가 있는데요. 우선 이것은 대학 교육의 수요는 가변적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우선 가보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로축은 여러분 봅시다. 가로축은 근로자의 연령이죠. 세로축은 근로소득 달러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실험을 한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럼 하나씩 봅시다. A는 뭐냐면 18살 됐을 때 막바로 취업을 했을 때예요. 그러면 얻게 되는 전체 생애 우리가 요 날에 이제 우리가 이날에 이제 사망한다고 했을 때 그렇죠? 사망한다고 했을 때 다시 봅시다. 색깔을 좀 달리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날에 사망한다고 했을 때 그렇죠? 사망한다고 했을 때 A가 벌 수 있는 총량은 이거예요. 그죠? 이 부분입니다. A가 총 버는 양은요. 자, 반면에 B는 A와 다르게 자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좀 더 나는 공부를 하겠어 라고 한 거죠. 그럼 이만큼을 벌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오히려 돈을 더 쓴 게 되는 것이죠. 돈을 더 쓰고 어떻게 합니까? 자, 22살에 취업이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돈은 어떻게 된 거죠? 이만큼 번 게 되는 것이죠.
그죠? 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부분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비용 부분이죠. 비용 부분. 비용 부분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누가? 바로 B가 좀 더 얻게 되어진, 좀 더 많이 얻게 되어진 이득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만큼을 쓰고 뭡니까? 이만큼을 벌 것인지, 그죠? 아니면 이만큼을 쓰고 요만큼을 벌 것인지, 결국에는 이것이 대학 교육을 더 받았을 때 좀 더 이익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이해가십니까?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있습니다. 포기한 길로서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한 게 아니라 대학을 다녀서 돈을 지출한 거니까 이만큼은 포기가 되어진 거죠.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론의 예측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을 통한 소득 획득 능력의 증가는 여러 방법이 있다. 고교, 대학 진학, 뭐 어학이랑 운전교습들. 자, 그때 이 중에서 대학 진학의 이익은 뭐냐? 단기적으로 대학생들의 생활, 즉 소비재로서의 교육을 하지만 단기적으로서는 소비를 한다 이 말이죠. 소비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전적으로 높은 소득이다. 보세요. 높은 소득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높은 소득이요. 비금전적으로는 비시장 행위에 향상이 된다라. 뭐 이것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들어간 저는 비용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죠? 다시 여기 봅시다. 그러면 비용 일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직접 비용과 그죠? 간접 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직접 비용에는 뭐가 있습니까? 등록금이 있죠. 또 뭡니까? 학원비가 있어요. 또는 학용품비가 있어요. 또는 의복비가 있습니다. 왜? 이건 조금 차이가 나요. 직접 교육비와 그죠? 자, 이렇게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여튼 또 교통비가 있습니다. 그죠? 통신비가 있죠. 이 통신비를 넣을 수 있냐 없냐도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인터넷 강의 같은 데 할 때 보면 이 통신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척도는 여러분들이 이런 항목들이 여러분들이 딱딱 나눠 주시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간접 비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접 비용. 간접 비용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인접하고 계산은요. 간접 비용이라는 것은 일종의 기회 비용이더라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봅시다. 간접 비용 나왔죠?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심리적의 뭐 손실 뭐 이것은 측정 불가라고 합시다. 그래서 보통 비용이라는 것은 그죠? 보통 1번만을 대상으로 함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러면 할인율이 있습니다. 할인율이 있고 연령이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봅시다. 근로소득 격차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실제로 보자면 70년대 초에 대졸임금은 떨어졌죠. 대학 진학도 떨어지고요. 80년대 이후에 대졸임금이 올라갔어요. 대학 진학을 그래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죠? 자, 대졸임금에 따라서 진학률이 어떻게 달라지냐가 다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그렇다면 내가 얻게 되어지는 뭡니까? 수익은 이란이라는 뜻입니다. 수익. 그죠? 이걸 달리 말해서 뭐 효용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비용을
투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수익이란 산출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수입. 자,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뭐 금전적 이것도요. 그죠? 자, 금전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까 했었죠? 여기 보시면 산출 위주의 그죠? 금전적 산출물. 여기 뭐가 있습니까? 금전적 수익이라는 것이 바로 뭐지? 연봉이라든지 연금. 자, 비금전적 있습니다. 자, 명예라든지 뭐 명성이라든지 그죠? 명성이라든지 이런 거죠. 뭐 심리적 만족도 뭐 이런 것들을 뭐 비금전적 수입 산출로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거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 보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타 고려 사항들은 뭐가 있냐? 자, 수익과 자,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봤는데요. 기타 고려 사항들에는 첫 번째 인구와 학력 등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얼마만큼 교육을 받을 거냐? 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뭐 학사냐, 석사냐, 박사냐 이것뿐만 아니라 학원을 다닐 거냐 말 것이냐 또는 어학 연수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거죠. 자, 뭐 학생 수와 학생 등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규모로 볼 때 분석을 하는 거고요. 학업 기간이죠. 그죠? 몇 년 동안 그죠? 학업을 받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용률이 나올 수 있고 이건 전체적인 거요. 근로소득은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을 경우 그죠? 얼마까지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이 바로 생존율이죠. Survival rate. 자, 똑같이 매년 연금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좋죠. 왜냐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그만큼 돈을 벌입니다. 왜 그러냐면 연금이 매달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다음에 소득 증가율과 할인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적 지수 이것은 그 양적 지수라는 것은 얼마만큼 그죠? 내가 번 돈이 얼마만큼 그 사회에서 가치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뭐 그렇게 큰 건 아니니까 알아도 필요 없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죠? 인플레이션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거와 10년 뒤에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것의 규모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떠냐를 나타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100만 원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지만 10년 뒤에 100만 원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즉 양적 지수는 이런 칙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요. 이 비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죠? 비용에 대해서. 자, 우리가 흔히 교육비가 있습니다. 교육비를 어떻게 하냐면 교육비를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사교육비와 공교육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해서는 이제 부담 주체에 따라서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다시 공교육비는 공부담 공교육비와 사부담 공교육비 그다음에 사부담 사교육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부담 사교육비는 완전하게 그죠? 사교육비라고 할 수 있는 사교육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공교육비 중에서 사부담하게 있어요. 교복이라는 거. 근데 이제는 아니죠. 교복이라는 거. 완전히 이제 학교에서 주고 있으니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공부담 공교육비가 교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옮아간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교복이요. 자, 그렇다면 사보다 공교육비 같은 것은 가장 흔하게 우리가 뭐가 있죠? 네. 자, 학교에서 말하는 뭐 보충 수업비 같은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담 주체가 이게 중앙정부, 지방정부, 학교 민간단체, 이제 가계. 자, 학교 법인 민간단체 우리가 사립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립학교. 사립학교도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공교육비 개념에 넣어요. 근데 OECD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를 OECD에서는 사교육비로 넣고 있지요. 이게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교육비 추정을 할 때 어떻게 추정을 하더냐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보통 추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조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하지만 뭐 OECD에서 했던 거랑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약간의 조금 통계를 낼 때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게 뭡니까, 여러분들? 인적 자본 추정의 필요성 및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신의 이제 세 번째로 해야 될 학습 목표가 자신의 교육 수익률 추정 방법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자신의 인적 자본 수익률을 계산해 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부터가 과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과제인데요. 자, 그렇다면 음, 나의 비용은 얼마고 나의 수익은 얼마가 될지를 여러분들이 계산해 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나가겠습니다. 자, 조금 큰 글씨로 하죠. 자, 과제. 이 과제를 하셔가지고요. 과제를 하고 제 이메일로 이메일 혹은 사이버 캠퍼스에 게시에 업로드하기. 자, 이메일은 아시겠죠? 알고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번에 언더바입니다. 그렇죠? 메일 점 내시고요. 또는 사이버 캠퍼스에 업로드하기. 자, 그러면 뭐냐면 자, 주제 과제 자신의 그 교육 수익률을 계산하시오. 일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첫 번째. 자, 이거 예시입니다. 예시. 예. 자,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합시다. 자, 예를 들면 홍길동 대학교 4학년 남학생 홍길동 학생의 기대되는 내부 교육 수익률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건이 필요하겠죠? 조건은 이렇게 해봅시다. 자, 홍길동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초등학교부터 석사 과정까지, 학사 과정까지 이수했더라. 그죠? 그러면 총 교육 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총 교육 연한이 우리가 6334제죠? 그죠? 그러니까 16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학연수로 대학교 2학년 때 1년간
해외 체류. 대학 이렇게 합시다. 대학교 2학년 때 어학연수 1년간 어학연수 이렇게 봅시다. 자, 이때 쓴 비용. 자, 어학연수 갔다 왔더라. 자, 3번 가보겠습니다. 의복비, 교통비. 자, 이 측면이 되겠죠? 자, 서울,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옥천은 좀 그렇고요. 대구에 살고 있지만, 대전대학교로 입학하여 수학함. 그럼 이때 필요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선 조건을 들어봅시다. 군대를 예를 들어봅시다. 2년 다녀옴. 그렇죠? 자, 2년 다녀오고요. 자, 몇 살이냐? 지금 현재 28살로 그죠? 회사에 취업함. 자, 이때 회사는 그죠? 연봉이 초봉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천만 원. 그죠? 그러면서 과장 진급 시 연봉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합시다. 100% 상승. 그죠? 자, 연금은 국민연금만 있음. 자, 이렇게요. 자,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죠? 좀만 줄여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런 조건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다시요. 여러분 스스로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스텝 1에 따라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조건에 따른 비용과 수익, 뭡니까? 기대되는 수입을 추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입을 분석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비용은 뭐가 있느냐? 자, 그 다음에 수입은 뭐가 있느냐? 라는 겁니다. 자, 당연히 비용은요. 아까 말했듯이 이런 것들이 있고 저런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여러분 교통비라든지요. 또 통신비라든지요. 또는 여기서는 하숙을 위한 숙식비가 들어갑니다. 그죠? 숙박비, 그다음에 식비, 그다음에 학비, 그다음에 교통비 또는 뭐 인터넷 강의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죠? 통신비, 어학 연수비 이것들을 추정하셔야 됩니다. 항목별로요. 어떻게 하느냐? 자, 우선 수입은 자, 월급 요때는 기대되는 뭡니까? 회사 생활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연금 이렇게요. 그러면 스텝 두 번째 자 비용과 수입 항목이죠. 항목. 잠깐만요. 항목 분석.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두 번째는 연도별로 할인율과 이자율을 계산. 자, 연도별로 항목별 추정 금액 산정이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예시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따로 별도로 만드셔도 됩니다. 그죠? 여러분만의 표를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항목이 되겠죠? 자, 여기는 학비, 교통비, 숙박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비용이다 보니까 C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하지만 여기서는 월급이고요. 월급. 얻는 거니까 benefit이라고 해서 B라고 합시다. 다음에 연금이라고 합시다. B. 자, 여기다 조건 한번 더 추가해 봅시다. 그죠? 60살까지 회사 생활 하고요. 65살부터 연금 수령. 연금은요. 그죠? 자, 퇴직 이전 3개월의 가중 평균에서 80%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죠? 기대되는 수명. 저는요, 예를 들자면 90살까지 그죠? 산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비용이 되는 것이고요. 수입이 되는 것이죠. 자, 몇 년? 학비는 몇 년간 사용했습니까? 사용 연도, 가용해, 가용 기간. 학비는 4번 냈죠? 그죠? 4년 냈어요. 1년에 2번 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교통비는 하루에 1일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2번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추정 단위 금액. 자, 숙박비는 우리가 뭡니까? 30일 기준으로 1일 기준으로 예를 들어 하숙을 칠 때도 하지만 예를 들자면 1일에 뭐 한 달을 기준으로 12회라고 해봅시다. 12회. 그럼 1년이죠? 자, 월급은 자, 한 달을 기준으로 12회. 연봉이라 합시다. 연봉이라 합시다. 연금도 역시 똑같은 것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추정 단위 금액은 얼마냐? 학비는 보통 얼마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자, 300만 원이더라. 교통비는 얼마냐? 자, 한 번에 뭐 1,500원이니까 자, 한 번 탈 때니까 1,500원이더라. 자, 숙박비는 얼마 드냐? 하루 잠자는데 10,000원이더라. 뭐 달라질 수 있죠. 좀 15,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연봉은 얼마 드냐? 한 달에 내가 받는 돈은 아까 한 250만 원이더라. 연금 얼마냐? 추정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연금을요. 대략적으로 한 200만 원이더라. 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하고 몇 년입니까? 이것은요. 자, 8년 382 2,400만 원이더라. 얘는 교통비는 얼마만큼 썼습니까? 예를 들자면 뭐 1년에 하루에 2번씩 한 달에 1년에면 365일 곱하기 뭐 이렇게 되겠죠? 교통비라는 것은 뭐 내가 죽을 때까지는 써야 되는 거니까요. 한 40년 쓰더라 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여기 나오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비용이 그죠? 여기 나오는 비용이 여기 나오는 수입에 비하여 얼마만큼 더 크냐를 계산해 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총계 예를 들면 2억이다. 여기는
4억이다. 6억으로 해야 되겠죠. 6억으로요. 6억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교육 수익률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의 교육 수익률은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억 나누기 2억 곱하기 100%더라 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나는 300%가 교육 수익률이더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3배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비용을 그만큼 쓰는 게 이익이에요? 아니겠어요? 이익이죠. 그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산정하더라. 자,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스텝 3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산해내는 것이 이제 이것이 스텝 4가 되는 것이고요. 총 계를 내는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죠? 스텝 5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스텝 중간에 각자 이자율과 할인율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라는 뜻이죠. 왜냐면 지금의 10만원과 10년 뒤의 10만원, 과거의 10만원은 서로 다른 거거든요. 자,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그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칠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이 교육 경제학의 측면에서 자신의 그 교육 수익률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교육 수익률을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왜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왜 필요할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점을 자신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죠? 교육자로서 또는 교육을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정갈하고 좋은, 질 좋은 교육을 구성하고 기획하는 마음가짐과 자세와 태도를 가질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 제가 어떻게 해서 대면에서 만나서 이제 교육을 시켜드리는 게 더 효과적이겠지만, 그죠? 자, 한편으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면에서 만나서 교육을 시켜드리는 게 좀 더 큰 이익이 될 때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상황에 맞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주까지 이렇게 자신의 교육 수익률을 계산해서 이메일이나 사이버 캠퍼스에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강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사이버 캠퍼스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 그죠? 자, 대면화에서 강의를 했을 때는 좀 더 뭐 자료를 좀 대화를 해 나가면서 의견을 들으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 텐데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 보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과제를 하나 내드렸습니다. 과제를 하나 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그 동영상을 보시고, 그죠? 저번 주 그 3, 4주 차에 있는 그 수업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인적 자원론과 관련되어진 자원개발론과 관련되어진 주요 용어 해설들이 있어요. 그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이렇게 취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강으로 몇 가지 교육 경제학적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될 중요한 주제들을 한 짬짬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